네, 안녕하세요. 8.15 머니톡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반가운 분을 모셨는데요. 서강대학교 김영희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스튜디오 이전하고 오늘 처음으로 오시는 거죠? 예, 아주 편안하게 더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좋은 음향에서 이제 교수님의 그런 지식을 좀 더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은요. 지금 일단 코스피 관련해서 좀 많이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외국인이 나가면은 사실 주가가 떨어지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오르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좀 거꾸로 돼가는 거 아닌가? 뭐 요즘 상황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최근 상황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지금 보이는 그림은 2002년부터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누적적으로 얼마나 순매수했는가. 누적 순매수,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수한 금액을 더한 거거든요. 그런데 2008년에는 우리 기관들이 많이 샀었어요. 저 때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펀드 캠페인을 했거든요. 은행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은행 저축성을 주식형 펀드로 돌리면서 펀드를 많이 팔았었어요. 그때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샀었고요. 그때 또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었죠. 근데 그 이후로 좀 파란색입니다만 외국인들은 뭐 작년 말까지는 그래도 꾸준히 사왔었어요. 근데 개인이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 많이 팔았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많이 팔려 있었네요. 뭐 2002년 이후 거의 60조 정도를 순매도했었어요. 최근에서 올해서 저렇게 산 겁니다. 어제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저게 이제 올해 한 36조 정도 산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이제 누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과거에는 외국인이 영향을 미쳤어요. 외국인 순매수 우리 코스피하고 보면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외국인이 많이 파는데도 우리 주가 급등했죠. 근데 오른쪽 그래프는 제가 좀 복잡하게 그려놨습니다만은 25일 이동평균 코스피하고 외국인 매수하고 상관계수예요. 근데 과거에는 거의 1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면 우리 주가가 오르고 뭐 주가가 오르면 외국인이 샀다 이런 이야기인데 최근에 외국인하고 우리 이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죠. 근데 과거에 보면요, 이 개인하고 상관계수 보면은 개인이 살 때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었어요. 개인이 팔 때 주가는 오르고 그래서 개인하고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었죠. 그래서 과거 보면 상관계수가 계속 마이너스에 있었거든요. 약간 플러스 있는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상관계수가 거의 0.9에 가깝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계수가 저인가요? 그러니까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반대로 간다는 의미고요.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울수록 둘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래요. 같은 방향이다. 근데 과거에 보면은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개인이 살 때는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개인이 사고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상관계수가 플러스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개인이 지금 주도하는 장이 계속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진짜 보니까 매수세가 정말 저점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기는 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엄청 잘하신 겁니다. 잘했네요. 지금 저점에서 36조 사고 주가도 사실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개인들이 아주 잘 대응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인이 들어오면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외국인이 들어와야 매수를 해야 되고 이제 이건 좀 바뀐 얘기가 돼가네요. 근데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닌지는 좀 더 일회성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개인들이 여기서 주가가 좀 오르면은 좀 팔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12월 가면은 내년 1월 가면은 저는 환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외국인이 또 주식을 사면서 오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는 시기에 따라서 계속 변하니까 지금 단적으로 개인이 사서 주가가 오르는데 이런 양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2000포인트 아래서부터 사실 많이들 고점에 대한 경고들이 나왔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유동성 때문이 아니냐. 유동성의 힘이 너무나 거대하다. 그래서 2500선도 돌파하고 그 이상까지 쭉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뭐 그동안 2분기는 상승, 3분기는 조정일 것이다. 근데 3분기 이렇게 올라가지고 저도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3분기가 뭐 아직 지나진 않았지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돌아가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유동성의 힘인 건가요? 아니면은? 예, 저는 유동성의 힘이 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한번 이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네. 이 단기 부동자금은 정의학에 따라 다르지만은 언제든지 한 금융상품에서 다른 금융상품으로 이동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대표적으로 단기 부동자금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은행에 가면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이라고 있거든요. 네. 예, 그게 5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이라고 있는데, 예, 그 이자는 낮지만 언제든지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예, 그게 25%. 그래서 은행에 한 76% 단기 부동자금이 있는데요. 그 자금이 주식시장이 좋다면 언제든지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들이죠. 네. 근데 이 단기 부동자금이 오늘 3월에서 6월까지 급등했거든요. 네. 6월 데이터가 바로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1262조입니다. 이 파란 선이 단기 부동자금인데요. 엄청 급등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 힘이 주가 상승을 일으켰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부동자금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단기 부동자금 중에서 고객예탁금이 얼마나 차지한가 이걸 봤는데요. 작년 말에 단기 부동자금이 고객예탁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6%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3.7%까지 올라와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에 있던 일부 자금들이 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주가 상승을 크게 일으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무렵에도 이때는 주가가 먼저 오르고 단기 부동자금이 뒤따라 올랐거든요. 이때도 3.7%까지 갔었어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꺾이니까 또 주식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르면은 아마 단기 부동자금도 더 들어올 것 같은데요. 문제는 여기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보여버린다면은 단기 부동자금이 또 주식시장에서 다시 은행 등 안전자산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하고 개인 순매수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졌다. 예, 그랬는데 이 주가가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아버리면은 또 상관계수가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주가가 지금 경제 변수에 비해서는 너무 앞서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평균 수출하고 주가하고 제가 관계를 대표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일평균 수출이 7월에 약간 개선됐어요. 17억 1천만 달러. 네. 근데 8월에 제가 예상해 보니까 좀 줄어들고요. 근데 8월 10일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12억 7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한 13% 감소했거든요. 예, 주가가 이렇게 빨리 올랐는데 이 주가가 오른 만큼 이 일평균 수출 금액이 빨리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 거리가 지금 유동성 때문에 굉장히 벌어졌는데 저 거리가 좁혀지기 위해서는 일평균 수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지금 세계경제환경 봐서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주가가 여기서 조정을 보이면서 이 거리가 좁혀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과연 개인들 자금이 또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거냐 아니면은 다시 멈출 거냐. 아마 올 3분기가 아마 중요한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심리적인 요소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은 그 저점에서 상승하는 기간이었으니까 과감하게 돈이 들어올 수 있지만 지금은 약간 고점에 대한 그 인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점일 수도 있다, 아니다, 뭐 이런 논쟁들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거의 조정 국면에 들어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개인 자금이 좀 남아가지고 계속 주식시장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은행에다 예금하면은 지난 6월 평균 은행금리가 0.9%더라고요. 저축성 예금금리가. 그런데 주식 배당 수익률이 지금 2%가 넘습니다. 훨씬 낮네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은행 예금 금리가 저 배당 수익률보다 높았는데요. 작년부터 은행 금리보다도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려면은 그 돈 주식 배당 사가지고 배당 받으신 게 훨씬 더 낫다.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2.2% 정도 되는데요. 뭐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형 펀드 같은 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뭐 일부 뭐 포스코 같은 종목은 배당 수익률이 5% 안팎이에요. 그래서 은행에다 맡기기보다는 포스코 같은 주식 사가지고 배당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시대다. 그래서 뭐처럼 지금 저 개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끌었는데요. 주가가 조정받더라도 그걸 좀 견디고 또 먼 미래를 내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기적으로 우리 주가 적정 주가를 한번 추정 한번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장기적으로 주가는 명목 GDP만큼 성장해야 된다. 예, 그래서 명목 GDP를 설명 변수라고 적정 주가를 추정해 본 게 적정 코스피 빨간 선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하죠. 근데 실제 주가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올해 적정 주가 추정해 보니까 한 2220 정도 나오고요. 예, 내년에는 한 2300 정도 거의 근처로 나오거든요. 근데 적정 주가보다 뭐 10%, 20%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주가가 내년은 한 단계가 박스권이 올라가는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3분기에 제 예상처럼 조정을 받더라도 좀 주식시장의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을 때에는 네. 그 사실 큰 폭의 조정이 이미 왔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오지 않는 거는 지금 코로나가 뭔가 돌발 사태인 것처럼 그 뭔가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생각의 바뀜, 뭐 이러저러한 뭐 문화의 바뀜,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아니면 예. 뭐 지식의 증가. 예. 요즘은 뭐 워낙 또 금융에 이 눈을 뜨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이러저러한 변수들 때문에 이제까지의 과거의 그 어떤 데이터와는 다른 어떤 양상들이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8.15 모니터 제가 자주 보는데요. 네, 정말 훌륭한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정보를 보고 듣고 또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도 과거보다 굉장히 현명해지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국면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개인들이 사가지고 지금 주식 사가지고 좀 많이 벌었을 거거든요. 예. 사실 그 돈이 결국은 또 소비로 이어질 겁니다. 그 소비로 이어지면 기업 매출 늘어나고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들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현명해지셨다. 이런 측면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 주변에 그 개인 투자자들 이번 국면에서 참 돈 버신 분들 많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돈이 굴러다니는데 그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네, 그런 분들이 이런 많은 거 전문 방송들, 유튜브 방송을 보고 굉장히 똑똑해지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트랜스포트사에서 텔리포트사로 간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뭐 기차 타고 직접 방문했어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람들이 만났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사이버로 거의 모든 일을 해결하거든요. 실제로는 제가 한 회사 사이사하고 있는데 그 이사에도 사이버로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초기에 그 대표적으로 레이버 같은 주식이 올랐고 뭐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자동차 주식도 많이 올랐죠. 현대차가 그렇게 크게 오를 줄은 또 몰랐어요. 예, 근데 제 주변의 사람들은 이미 개인 투자자들인데 현대차 오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한테 많은 이야기, 저한테도 의견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의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현대차 사가지고 좀 돈 벌었는데요. 근데 그 개인들을 놀리는 그거였었어요. 자, 현대차가 그동안 경쟁력이 없었던 것은 무거운 차만 만들었거든요. 네. 그 무거운 철로 무거운 차만 만들었는데 지금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에 좋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다는 거죠. 자동차에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삼성전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좋아야 되는데 그게 2차 전지, 특히 LG화학 같은데 뭐 삼성 SDI 같은데 그런 회사들이 결합하면은 굉장히 좋은 전기차를 테슬라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전기차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저한테 현대차 주식 사라.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가 합리적일 것 같아서 사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꽤 많이 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미국도 지금 뭐 로빈훗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개인들이 뭐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 폭락 장세를.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관이나 뭐 어떤 그 큰 세력들이 움직였던 시장이 진짜 개미 군단의 힘으로 이게 많이 이게 그러니까 아예 이게
뭐 일시적일지 뭐 예. 지속적일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문화가. 예. 그래서 미국은 가계 자산 중에서 34%가 직접 투자고요. 12%가 간접 투자. 가계 금융 자산 46%가 주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직접 투자 펀드 해가지고 지난 거 3분기 보니까 한 19%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아마 미국식으로 간다면은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전혀 다른 모습 나타날 수가 있죠. 과거하고는 다른 모습. 과거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주도해가지고 과거에 외국인 순매수하고 우리 주가하고 거의 상관계수가 높았는데 최근에 외국인 상관계수는 마이너스고 개인 상관계수가 굉장히 플러스로 나오는데 이런 장이 전개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저는 오르기 때문에 제발 개인 자금들이 좀 남아있고 또 우리나라 1260조 그 부동자금 중에서 그 자금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지고 우리 자나 주식시장을 좀 튼튼하게 받쳐줬으면 좋겠다.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실 또 부동산에 대한 어떤 억제 정책도 심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동산으로 갈 수 있었던 자금들도 이제 주식시장으로 할 데가 없으니까 예. 그런 뭐 기대감 갖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며칠 전에 한 경제신문 보니까 일면 머리 기사가 그거였었습니다. 예.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온다. 그 신문 보니까 은행에 계시는 PB분들, 증권에서 PB분들 한 50여 명 조사해가지고 일면 머리 기사를 실었던데요. 일부 부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뭐 부동산 가격도 오르긴 오릅니다만은 제가 아파트 가격 사이클을 그려보면은 지금 거의 정점 무렵에 있거든요. 네. 이 정점 무렵에 있는데 또 정부가 과감한 규제 정책 계속 또 일부는 공급 확대 정책 이렇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앞으로 한 4, 5년 본다면은 아파트 가격 수익률보다는 이 주식 가격 수익률이 훨씬 더 높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신문에서 조금 가다한 느낌이 들기는 들렸습니다만은 그런 걸 일면 머리 기사도 내고 그런 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교수님의 그 뷰는 이제 좀 약간 수정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제가 그동안 뭐 올 전망하면서 2분기 주가 오르고 오늘 연초에 급락 한번 했다 2분기 오르고 3분기 많이 떨어진다. 네. 예, 그리고 4분기 내년 오른다. 저는 장기적으로 오른다. 예, 이런 측면이었었거든요. 예, 4분기. 예, 그런데 지금 저를 비관론자로 뭐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대표가 되셨어요? 예, 작년 말에 올 연초에 급락한다. 위기가 온다. 뭐 그랬는데 지금 경제는 위기가 왔고요. 주식시장 금방 떨어져 금방 올랐습니다. 또 3분기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3분기 지금 안 떨어지니까 저도 아직 3분기는 안 지났습니다. 조금 더 지나봐야 되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주가는 미국 주가나 우리 주가나 지금 경기를 너무 가대평가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기 보면요. 2017년 9월이 경기가 정점이었었습니다만은 동행지 순환변동치가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그게 5월까지 떨어지다가 6월에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 선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동행지 순환변동이 오를 겁니다. 그렇더라도 주가가 오른 만큼 경기가 그렇게 빨리 좋아지지는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일평균 수출입하고 그래프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괴리가 너무 벌어졌거든요. 그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이 한 번 남아있다. 네. 그래서 제가 3분기를 계속 아직도 조정이 한 번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지표나 데이터들을 가지고는 일단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맞는데 네. 좀 비합리적인 요소들, 뭐 심리가 됐든 네, 유동성이 됐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알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자꾸 이제 펼쳐지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주가라는 거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미네르바 포옹이는 밤이 되면 날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밤 되면 모든 이야기가 될 텐데요. 사실 그동안 제가 간과했던 게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봤지만 저렇게 빨리 증가할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거든요. 예. 저는 이걸 요즘 들어가는 상황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아까 뭐 트랜스포터에서 텔레포트 하러 간다. 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의 전달이 워낙 빠르니까 예. 전에 부동산 관련된 분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얘기를 들은 게 예. 전에는 어디가 좋다라는 소문이
이래서 퍼지는 데까지 일반인에게 퍼지기까지 예를 들어서 3개월이 걸렸으면 지금은 한 3시간이면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금이 몰려들면서 그 지역이 갑자기 급등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뭔가 이런 정보에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이 개방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빠르게 긍정적인 그렇죠. 쪽으로 막 너무 빠르게 이 돈들이 몰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부정적인 심리로 바뀌어버리면은 또 그럴 수 있죠. 똑같이 또 급등한 만큼 급나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가능성이 지금 3분기에 남아있다. 그래서 남은 3분기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하시라 계속 지금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잘 어떤 조정 없이 잘 넘어가면 4분기부터는 예상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이, 그러니까 더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우리나라 주가 큰 흐름 보면요. 제가 88년에 증권회사 들어갔으면 86년에서 88년에 한번 급등했어요. 근데 이때 기업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은행이 부실해지면서 그 뒤로 한 10년간 500에서 1000까지 계속 코스피가 박스권을 보였었죠. 그리고 IMF 구조조정했다고 그 박스권을 돌파하고 2000을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코스피 평균이 2070이었어요. 9년 동안. 계속 그 제자리 걸음했었죠. 물론 2017년, 2018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때문에 2600이 잠깐 넘었습니다. 평균은 2060, 7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제가 저거로 전망해 보니까 지금 평균 주가 한 2200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 9년 동안 크게 보면 박스권이 1800에서 2200이 있는데 이제 박스권이 한 단계 지금 내년부터는 상향 조정됐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2200을 중심으로 1호는 15%, 10% 될 수 있고 밑으로 10%. 그냥 박스권이 한 단계 상향 조정됐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2,400 넘어버리니까 지금 제가 추정한 적정주가 2,300에 대해서는 거의 좀 오버. 근데 오버할 때는 10%, 15%도 가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네, 그렇군요. 하여튼 앞으로 계속 그래도 어쨌든 마음을 놓지 않고 계속 지켜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네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구조적으로 은행 이자보다는 주식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다.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그래서 은행에다 예금하려면 우리나라 은행에다 적금 매월 얼마씩 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배당형 펀드 같은 데다 매월 얼마씩 드는 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